오늘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목을 기를 것. 20대 초반에 인생의 노하우 같은 것을 모아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중 한 꼭지는 저렴한 옷 여러 벌을 사지 말고 한 벌에 좋은 옷을 사라는 이야기였다. 시간이 지나 옷장을 보니 그 말이 떠올랐다. 세일한다고 무작정 산 겨울 코트와 내 몸은 생각하지 않고 쇼핑몰 피팅 모델 사진만 보고 산 치마와 현관에서 엄마의 블로킹을 피할 수 없는 과감한 옷이 쌓여 있었다. 그렇다고 지난 쇼핑을 후회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땐 여러 옷을 입어보고 실패하며 내게 어떤 스타일의 옷이 어울리는지, 어떤 옷을 골라야 하는지 취향과 안목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 만약 당신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만큼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의미다. 그러니 이제 실패를 통해 길러낸 안목과 취향으로 내게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찾아내자. 삶이란 결국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질 좋은 옷 한 벌을 찾는 일이다. 그녀에겐 단발머리가 진리라는 사실은, 그에겐 댄디룩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사실은, 내겐 살구색 블러셔가 잘 맞는다는 사실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발견됐다. 스스로 선택할 것. 인생은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라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데 주위엔 선택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중한 것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들은 왜 선택을 내리는 걸 어려워할까? 그건 완벽한 답을 얻으려는 강박일 수도 있으나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자기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선택을 내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답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거나 문제가 골물 때까지 선택을 유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시간 낭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너세니얼 브랜든이 말하길 선택들은 정신 깊은 곳에 쌓이고 그렇게 쌓인 결과를 자존감이라 부른다고 했다. 삶에서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모여 자존감을 이룬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까지 책임질 때 얻어진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을 내리지 못하면 자기 신뢰를 쌓을 경험은 빈약해지고 빈약한 자기 신뢰로는 책임질 자신이 생기기 어렵다. 선택과 책임, 자기 신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에 어느 하나 삐걱거리지 않고 굴러갈 때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자존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제갈공명이 옆방에 살지라도 우리의 결정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오직 과거라는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수라는 오답노트 그리고 내면의 나침반만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삶에 완벽한 답안지는 없으나 어떤 답을 내리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당신의 모든 선택은 정당하다. 개인의 취향을 갖출 것. 예전 남자친구는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 티켓을 정기적으로 구매해 관람하길 좋아했다. 대부분 해외에서 초청된 공연으로 현대무용이나 행위예술 같은 공연이 많았는데 그는 여자친구인 내가 함께 가길 원했다. 하지만 나는 몇 번을 가도 플라멩고 공연을 제외하곤 재미가 없었다. 팸플릿을 읽어봐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됐고 비싼 공연이라 해도 집에서 책을 읽는 편이 내겐 더 좋은 문화생활이었다. 그래서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으니 이젠 다른 사람과 가라고 했다. 이건 예술 공연의 가치를 폄하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누군가는 현대무용을 보며 감탄하고 누군가는 원피스 피규어를 보며 감탄하고 누군가는 HBO의 왕자의 게임을 보며 감탄한다.
어떤 이들은 취향의 고하를 나누고 같은 취향을 강요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취향의 차이는 우열의 증거가 아니며 강요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자기 감각에 솔직해져야 한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강요받거나 SNS에 인증하기 좋은 것을 쫓아다녀서도 안 된다. 자신의 취향을 깊이 느끼기 위해 안목을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취향 자체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나는 공연보다는 전시가 좋고 슬픈 영화보다는 유쾌한 오락 영화가 좋고 스테이크와 와인의 조합보다는 돼지갈비와 비냉의 조합이 좋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건 자기 속에서 취미란에 적어낼 그럴듯한 취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삶의 먹과 낭만은 그곳에 있다.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할 것.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건 꽤 피곤한 일이기에 학창시절 내 고민은 싫어하는 친구가 계속 생기는 것이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한 친구와 싸웠는데 그 친구와 나는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동아리장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는 선생님에게 가서 동아리장을 하고 싶다고 말한 뒤 내겐 선생님이 먼저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런 친구가 이기적이라고 느꼈다. 그런 몇몇 가지 일이 쌓인 후 나는 그 친구와 멀어졌고 그 뒤로 그 친구를 보면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다. 나이를 먹고 그때 나를 떠올리며 왜 굳이 싫은 티를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멀어지면 그만인데 말이다. 하지만 내가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친구는 좀 싫어할 만한 면이 있었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건 인간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실수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과거를 곱씹다가 나의 잘못은 언제나 인간적인 실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친구의 잘못은 인간적인 실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사실 이기적인 마음이야 누구나 있고 당시에 내가 철이 없던 거라면 그 친구 역시 그저 철이 없던 건데 말이다. 그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면들만 나라고 생각했다. 이기적인 친구를 욕하며 나는 이기적인 면이 없는 완전한 사람처럼 굴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나의 다른 면들이 드러날 땐 못 본 척 모른 척 지나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면들은 내가 아닌 척 위장했던 거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오만했는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개인이 숨기고 하고 싶어하는 성격의 총합을 그림자라 이야기하며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며 건강한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하여 한 가지 감정만 갖는 게 아니며 누구나 인정하기 싫은 찌질함과 이기적인 마음, 흑역사가 있다. 그런데 내면의 그림자가 보기 싫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개념은 뒤죽박죽이 되어 진짜 자신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보다 건강한 내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까지 자각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의 싫은 면들도 인정하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날 때 감춰둔 욕망의 허용치를 들 수 있고 그 허용치만큼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 있다. 외면과 변명을 멈추고 내가 좋아하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내가 통합된 진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만한 인간이 아닌 인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완벽하지 않아서 싫어하지 않는다. 완벽한 척하는 그 오만함에 질리는 거다.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갈 것. 중학교 때 친구와 관공서로 봉사활동을 갔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서류 항목을 리스트로 정리하고
몇몇 숫자들과 대조하며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와 친하지 않았기에 서류들을 보는 순간 피곤해졌다. 지루함을 견디며 분뱅이 속도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가던 친구는 그 사이 문서 정리를 깔끔히 끝내고는 재밌다고 말했다. 그런 친구가 신기해서 물으니 오류를 찾으며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것에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 뒤 그 친구는 세무학과에 진학했고 지금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 어디서든 일 잘하고 꼼꼼한 직원으로 평가받을 게 분명하리라.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했을 때 견뎌야 하는 건 일의 고단함뿐 아니라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재능을 찾으라 하면 예술적이거나 특수한 직업만을 떠올리기도 하고 엄청난 재능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 생각에 갇히면 자신의 재능과 장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 재능의 크기는 점점 늘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크기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이 신춘문예에 도전할 필요는 없다. 재능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능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재능이란 어떤 일을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건 몇 가지 재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떤 이에겐 서류를 잘 정리하는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모르는 사람과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눈썰미가 좋은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재능이다. 이러한 재능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쉽게 눈에 띄진 않는다. 그렇기에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재능에 적합한 직업 혹은 자리를 찾아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잘 모르겠다면 인터넷을 통해 다중지능 검사를 해볼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교집합을 찾자. 물론 쉽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그 정도의 관심과 노력조차 기울일 생각이 없다면 타인은커녕 스스로의 존중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챕터 3. 삶이라는 모호함을 견딜 것. 나는 점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 호기심을 풀어준 것은 이영돈 PD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었다. 대한민국 10대 점술가를 검증하라 편에서 제작진이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점쟁이들을 찾아가 직접 검증했다. 검증 방법은 연쇄 살인마의 사주나 어린 나이에 납치를 당해 살해당한 아이의 사주를 점쟁이에게 묻는 것이었다. 그중엔 신기할 정도로 용한 점쟁이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실과 전혀 딴판인 이야기를 했고 제작진의 첫 번째 검증 관문을 통과한 점쟁이는 겨우 6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2차 관문에서는 2명밖에 통과하지 못했고 끝판왕이던 점쟁이조차도 자신의 점괘를 100% 확신하지는 않았다. 1000만 원이 넘는 복비를 들였으니 적어도 100명이 넘는 점쟁이를 만났을 텐데 딱 들어맞는 점괘는 고작 몇 개에 불과했던 거다. 결국 점이라는 건 홍삼가루가 5% 첨가된 홍삼 캔디처럼 약간의 진실이 함유된 추측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확신을 얻고 싶어서 점을 본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관 뚜껑을 열고 나온다 해도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그건 점쟁이의 내공이 부족해서 혹은 복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 모호함에 있기 때문이다. 확신이 필요한 당신에겐 미안하지만 10년 동안 타로, 사주, 신점을 가리지 않고 숱한 기여를 하고 내린 결론을 말하건대 삶이란 결국 모호함을 견뎌내는 일이다.
결국 점 보는 이유는 다 잘 될 거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다. 다 잘 될 거예요. 점쟁이 대신 믿으시게 자신의 힘을.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에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이므로. 드라마 또 오해의 영에서의 혜영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나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겨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거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 것.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금실 좋고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 있는 집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완벽한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 미디어가 보여주는 연출된 모습과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여주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며 무엇 하나 결핍되지 않은 이상적인 상태가 정상이라 착각한다. 그리고 그 착각의 결과 남들이 알지 못할 뿐 보통의 개인은 사실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 여기며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열등감을 숨겨놓는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건 과연 무엇일까? 소수인 쪽이 비정상이 되는 걸까? 한 톨의 결핍도 없는 상태가 정상이라면 과연 결핍 없는 삶은 존재하는가? 프로이트가 규정한 정상의 기준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이듯 정상이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상처, 약간의 결핍, 약간의 부족함을 의미할 테다. 삶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존재들일 뿐, 사실 당신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건, 사실 당신이 어떤 문제와 결핍을 가졌건 그 무엇이든 다 정상이다. 사람들은 불행을 꽁꽁 숨겨두기에 모를 뿐 세상에 보편적이지 않은 불행은 없다. 원치 않는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불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해프닝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행복은 이 지점에서 결정된다.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않을 것. 한동안 별일 아닌 일에도 걱정을 반복한 적이 있다. 미리 걱정을 해두면 막상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안도감이 들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 기침이 계속 나와 폐병을 걱정하며 병원에 가면 독감쯤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안도감을 얻기 위해 과장된 걱정을 했던 거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중간 과정 없이 반복돼서 나중에는 기침만 해도 폐병에 걸린 듯 벌벌 떨게 된다. 그렇게 지나치게 왜곡된 걱정은 습관이 되고 최악의 상황을 홀로 리허설하며 탈진하게 된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서 걱정하는 건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 땅굴에서 살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장 쓰지 않을 물건을 대량 구매해 놓는 것과 같다. 삶의 낭비이자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은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촉발된다. 그렇기에 과장된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막장 드라마급의 개연성을 가진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한다. 당신의 걱정을 들여다보자. 일어날 확률이 낮은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겨우 기침을 단서로 폐병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날조된 미래에 붙잡혀 지금을 망치지 말자.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이 쓴 엉터리 각본 때문이다. 진짜 해결책을 찾을 것. 사람에게는 마술적 사고라는 원시적 사고가 있다. 예를 들면 일기예보가 없던 원시시대엔 비가 멈추지 않거나 태풍이 불어닥치는 일은 갑작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다. 원시인들은 신이 노한 탓에 비가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 사실 비는 때가 되면 그칠 테고 그들의 제물은 결코 비구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안심한 거다. 이렇듯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난 불안함과 두려움, 공포를 달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바로 마술적 사고다. 나도 때묻지 않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배운 뒤 1년 동안 잠들기 전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나의 기도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음에도 기도를 하면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것이다. 우리는 원시인 혹은 10살짜리 꼬마가 아님에도 여전히 마술적 사고에 기댄다. 홍수를 막기 위해 처녀를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매일 밤 기도를 했던 것처럼, 자신이 통제하기 버거운 일 앞에서 그보다는 쉬운 가짜 해결책을 믿고 안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출금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구술하기도 하고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남자친구의 변명을 믿기도 하며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 행복과는 상관없는 일에 맹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나 가짜 해결책으로 도망칠수록 진짜 해결책에 다가서지 못하고 본질적으론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일이라 믿고 싶지만 밀어놓은 숙제를 잠든 사이에 요정들이 대신 해주지 않듯이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도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지점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 가짜 해결책에 매달리고 있던 건 아닌지,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결국은 두려웠던 문제의 실체와 마주하고 걱정을 계획으로 치환시켜야 한다. 물론 그 시간이 버겁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해결책을 위해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광복. 당신 내면의 의식의 빛을 되찾는 일. 오랫동안 붙들려 있던 당신에게 해방을.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닌 평가이고, 앞으로의 길을 내다볼 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닌 판단이다. 과민해지지 않을 것.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한다. 초보 운전자의 실수였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길을 건널 때면 차가 멈춰 있어도 불안했다. 불안이란 과거의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다시 그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 웬만한 일에는 의연한 어른이 될 것 같지만 부정적 경험의 누적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정적 경험은 친구의 사고에서 불안감이 전이됐던 것처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불안한 일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산다. 미디어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건강정보방송을 보면 예방하고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불안정한 경제는 삶의 무엇도 보장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날 서 있고 또라이는 넘쳐나며 가습기 살균제가 살균이 아니라 살인을 하더라.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들은 우리는 과민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는 불안으로 과민해졌다. 그리고 과민해진 마음은 실제로 벌어진 상황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별일이 아닌 상황에도 비상사태가 일어나듯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이제는 이시영 박사의 둔하게 삽시다 라는 책 제목처럼 조금 둔해질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과민해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과거에 일어난 별개의 일일 뿐이고 꼭 나쁜 쪽으로 흘러가리란 근거는 없으며 낮은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염려하며 살 수는 없다고. 긴장을 풀고 당신의 머릿속 세계가 아닌 진짜 당신의 세계로 귀환하라. 당신이 실제로 경험한 삶은 당신의 생각보다 평화롭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